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경제 골든타임 박현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의 골든타임 한뉴스5로 시작합니다. 메르스 마지막 환자가 퇴원한 지 나흘 만에 다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10월 12일 서울대학교 병원 및 질병관리본부의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3일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35살 남성 A씨는 지난 11일 새벽 발열과 구토의 증상으로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10월 11일 05시 30분경 발열 및 구토 등의 증상으로 삼성 서울병원 선별진료소를 내원해서 진료를 받고 12시경 서울대병원 격리병상으로 입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과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2차례 검사에서 모두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A씨에게 메르스 의심 증상은 보이지 않는다며 다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인 악성 림프종으로 인해 발열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롭게 감염되고 사회에서 직접 전파시킬 수 있는 환자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감염력은 거의 0%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체내에서 메르스 바이러스 유전자 조각이 검출된 만큼 감염 가능성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현재 발열 증상을 보이고 있고 안정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A씨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61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고 68명에 대해서는 능동 감시자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계획했던 메르스 종식 선언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지난해 11월 중국에서 열린 강원도 날 행사입니다. 환한 표정으로 최 모 씨에게 명예도지사 위촉장을 건네는 최문순 강원도지사. 폐기물을 이용해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가졌다는 최 씨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술, 이것도 개발은 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하지만 최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돼 5년 반 복역한 뒤 5년 전 출소한 인물. 맹물로 연료를 생산하는 기계를 발명했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650여 명에게서 32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4년 전에도 음식물 쓰레기로 연료를 만들 수 있다며 투자금 3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에 수배된 상태. 하지만 강원도는 최 씨의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을 기업인들에게 홍보하고 최 씨에게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과 관련된 발전소 설립도 무리하게 추진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80% 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고요. 미세먼지나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혐오 시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한 달에 1명 이상 명예도지사직이 위촉되고 있어 검증 없이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적조서 작성 자체가 이제 집행부가 하다 보니까 공적조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객관적인 사실들이 거의 다 누락이 돼 있거든요. 소득 2배, 행복 2배를 기치로 내걸고 중소기업 육성에 나선 강원도가 공약 이행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대동강 한가운데 설치된 대형 수상무대에서 예술인 10,000명이 무대에 오르는 대형 공연이 펼쳐지고 체육관에선 북한의 대표 걸그룹 모란봉 악단과 공훈국가 합창단이 연속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공연 장소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뜻을 기려 2003년 현대와 북한 당국이 함께 건설한 류경 정주영 체육관입니다. 화려한 공연에는 중국의 류윈산 상무위원을 비롯해 쿠바, 라오스, 베트남 대표단과 북한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 등 외국 사절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모란봉 악단은 자신들의 대표곡을 선보이며 북한 체제를 적극 선전했습니다. 같은 시각 인민극장에서는 지난 7월 김정은이 창단한 청봉악단의 첫 공연도 열렸습니다.
청봉악단은 노동당 창가와 외국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노래를 부르고 경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모란봉악단과 달리 근로자와 청년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당창건 기념건설 사업으로 지친 주민들을 위로하는 데 주력한 겁니다. 외국 사절들 앞에 선 모란봉악단은 짧은 치마를 입고 역동적인 무대를 펼친 반면 주민들을 상대로 한 청봉악단은 우아함을 강조한 롱드레스를 선보이며 무대 구성에서도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인기 연예인들의 이름을 딴 이른바 연예인 숲. 스타 팬클럽이 연예인의 데뷔 날짜나 생일에 선물을 하는 대신 사회적 공헌을 하자는 취지에서 숲을 조성하기 시작한 겁니다. 팬들의 기부금을 받은 사회적 기업이 해당 구청과 협력해 숲을 조성하고 관리합니다. 2012년부터 강남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에 조성된 연예인 숲만 50개 이상. 그런데 일부 숲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이곳 인기 아이돌의 숲은 나무가 시들어 잎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또 다른 인기 아이돌의 숲에는 연예인의 이름이 걸린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데요. 나무가 심어진 지 1년 반 만에 병들어 이렇게 베어진 채 남아 있습니다. 사자보수를 안 해주니까, 안 심어주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마포구에 조성된 연예인 숲은 배수로가 없어 나무가 썩었습니다. 영등포구에 있는 연예인 숲도 상황은 마찬가지. 리본이 어지럽게 달려있고 나무 곳곳에 낙서가 가득합니다. 곳곳에 쓰레기도 널려 있습니다. 숲을 조성한 업체와 해당 지자체는 서로 관리 책임을 떠넘깁니다. 2년이나 이렇게 지나면은 그 나무도 이제 적응기가 지나면 고장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랑 같이 하자를 매번 계속 수시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팬클럽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에 대한 애정을 사회적 공헌으로 돌린다는 취지인 만큼 더 세심한 관리가 아쉽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세러소타의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신봉남 신은숙 씨. 우연히 한국 출신이 또 있다는 한 환자의 말에 서로 만나 성이 신 씨라는 것과 태어난 도시가 같다는 걸 알게 됐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I was so happy to know that we got our answer for Holly and I, and it was just a great day. 어릴 적 계모와 함께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피해 도망쳤지만 계모에게 버림받고 보육원에 맡겨진 두 사람. 동생 은숙 씨는 5살이던 1976년 뉴욕주의 한 가정에 입양됐고 언니 봉남 씨는 9살이던 1978년에 버지니아주로 입양돼 각기 다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직업을 갖게 된 두 사람은 언니가 일하는 병원에 동생이 취직하며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동생을 찾으려 애썼지만 보육원에 생물학적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번번이 실패했던 봉남 씨는 동생을 만난 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I have a very strong belief that God must be like what have I done? That I did something good all this life, in my life. He must send me something miracle. 은숙 씨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준 언니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울먹였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you, Holly, for never ever gave up looking for me.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네, 가족의 외식은 이제 특별한 이벤트가 아닙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거나 식당을 찾는 일은 바쁜 일상의 일부가 됐는데요. 그만큼 한국의 외식 산업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 외식 산업의 변천사를 제갈창균 한국 외식업 중앙회 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단 한국 외식업 중앙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한국 외식업 중앙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정부 당국의 신고를 마치고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모든 회원사를
도와드리는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42만 네. 외식업자가 있는 네,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부만 200개가 넘는다면서요? 네, 지부만 224개가 있습니다. 네. 네, 어릴 적에 저희 엄마 아빠한테 외식하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실 짜장면이 최고이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굉장히 그렇습니다. 종류도 다양해진 것 같은데 네. 경제 발전에 좀 힘입어서 외식 산업 아까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굉장히 발전했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음식이 배고파서 지금 먹었지 않습니까? 네. 현실은 이제 가족들과 함께 거의 가정에서 식사를 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것. 이제 음식 문화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외식업중앙회 활동 지금 이제 50년 됐는데요. 네. 이번 지금 회장을 맡으시면서 어떤 활동에 지금 주력하고 계시는 건죠?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회원사를 위해서 네. 많은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 첫째는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가 제일 지금 부담을 저희 현재 몇 프로입니까? 2.5% 이상에서 2.67% 사이입니다. 근데 그걸 더 낮추겠다 그 말씀이시죠? 많이 낮춰야 합니다. 네. 지금 이런 수수료는 카드사는 지금 연간 몇 조 원씩 흑자를 내고 네. 있는데 저희 영세업주들은 엄청나게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대에서 최하 1.5% 이하로 내려주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2.0%는 내려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경영 상태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활동이 있다고 그러면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음식점이 제일 어려운 것이 구인 구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3D 업종으로 해가지고 저희 업소에 일할 분들이 안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실업률은 높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은 기피하기 때문에 네. 실업자는 많지만 네네. 또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예. 취업을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회원사가 제일 장사가 영업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게 예.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어렵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회장에 당선되고 전국에 무료 직업 소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간 100만 명을 구인 구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아마 우리 회원사가 제일 피부적으로 협회의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구인이 어렵다라는 한 가지 요인 좀 꼽아주셨는데 외식업체들의 경영난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가 외식업을 열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창업하신 분들이 철저한 준비나 계획을 가지고 창업을 하시면은 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만 예. 현재 저희 창업주들의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도산한 확률이 네. 100개 업소가 창업을 했다. 네. 그러면 45%에서 55%가 1년을 넘기지 못하고 1년 안에. 도산합니다. 그렇죠. 절반 가까이가 1년을 넘기지 그렇습니다. 못한다. 예. 그럼 이제 중앙회 차원에서 무슨 좀 도와준다거나 이런 대책 같은 건 있습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앙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창업주들이 교육을 좀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무조건 영업을 하면 나도 다른 사람도 해서 잘 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네. 그리고 또 업소가 인구 비례해서 약 한 70명당 업소가 하나씩 있기 때문에 업소 자체가 포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과거같이 음식점을 해서 밥은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났다. 저는 통계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국민 70명당 한 개 업소 정도로 많은 겁니까? 네.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 입장에선 과당 경쟁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자영업자들의 과다 경쟁은 이제 포화 상태니까 아무렇게나 업소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음식 가격 문제에서도 경쟁을 치열하게 하니까 음식 가격 다운이 되다 보면은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참 안타깝고요. 어떻든 간에 영업이 되지 않더라도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서로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 요즘에 뭐 대기업에서 한식 뷔페도 하고 있고요. 또 도심안에 보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뭐 기업에 혹은 그냥 뭐 기업마다 구내 식당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좀 위협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기업이 저희들은 주장이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모든 상품을 특허를 받거나 또 상품을 신상품을 개발해서 기업다운 품위를 지키는 기업을 경영해야지 마구잡이식으로 해서 골목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뭐 한식 뷔페를 하고 있거든요. 뷔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기업이 들어간 골목 주변은 45%가 저희 그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곤두박질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들 그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과 경쟁을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네, 거기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줄 필요가 있다. 뭐 그런 그렇습니다. 막아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기업의 자금력이나 또 자기들 그 조건으로 봐서는 소상공인들은 도저히 그분들하고 니들이 자유 경쟁을 하면 되지 않겠냐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저희들이 이길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이제 50주년 행사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그 50주년은 이제 저희가 그 한국외식업 중앙회가 올해로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66년에 저희가 그 끼니를 연명하기도 힘든 시기였는데 현재 79조 원의 경제 성장 규모에 저희가 한국외식업 중앙회가 당과 노력이라는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보험 많이들 가입하셨죠? 내년부터 실손보험의 약관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보험료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는 이른바 나일론 환자를 막겠다는 것인데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해서 달라지는 약관 짚어드립니다. 환자복을 입은 채 자유롭게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환자들, 심지어 사복으로 갈아입고 인근 호프집으로 향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입원실을 확인하자 환자가 있어야 할 침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름표만 붙어 있거나 사용한 흔적이 아예 없는 침대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내년부터 바뀌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의사가 통원치료 소견을 냈는데도 환자가 아프다고 입원하는 일명 나일론 환자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입원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프지도 않은데 병원에 입원하는 꾀병 환자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아프지 않은 환자가 입원한 뒤 입원비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입원비 지급 약관을 바꾼다고 합니다. 또 응급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내년부터는 응급실 이용 비용을 주지 않는데요. 지금은 응급 환자가 아니더라도 응급실을 이용하면 실손보험에서 응급실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급 종합병원을 뺀 나머지 응급실에서는 꼭 응급 환자가 아니더라도 이용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이번 개정안도 기존 가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신규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아침경제 골든타임 패널분들 모셨습니다. 박상원 공감과 미디어 연구소 소장,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강훈식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백성문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길고양이 집을 만들던 여성이 벽돌에 맞아 숨진 사건이 캣맘 혐오증이 부른 비극으로 가다비 잡혀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벽돌의 추적 지점을 추산할 수 있는 단서를 확보했다는 소식인데요. 백성문 변호사가 공개 수사에 나선 캣맘 사건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지난 8일이었죠. 그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길고양이 집을 만들어주던 소위 캣맘이라는 분이 하늘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사망했던 사건이 발생한 지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경찰은 굉장히 범인이 쉽게 검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CCTV 3개를 다 뒤져봐도 벽돌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전혀 없었고 또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해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었죠. 그래서 결국
사람의 얼굴이 아닌 벽돌이 담겨 있는 수배 전단까지 배포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 여러 가지 조사 결과를 통해서 하늘에서 떨어진 벽돌이 고의로 떨어진 거라는 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6, 7m 정도 떨어진 곳에 벽돌이 떨어졌고요. 또 조경수가 손바닥만하게 부러졌는데 그 떨어진 각도까지 감안을 하면 실수로 떨어진 게 아니라 고의로 떨어졌다는 점은 확보가 됐고, 그리고 어제 그 벽돌에서는 지문이 남진 않지만 CCTV 내 그 DNA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어제부터 오늘까지 조사를 해서 오늘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용의자가 검거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용의자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버티는 것보다는 빨리 자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현재까지는 CCTV도 소용이 없고 수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신고 포상금이 500만 원까지 내걸렸습니다. 벽돌에 묻은 DNA 채취해서 분석을 하는 게 좀 쉬울까요? 일단은 그 떨어진 나뭇가지가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나뭇가지가 떨어진 그 층 이상으로부터 아마 전 주민 대상이 파악될 것 같고요. 일단은 벽돌에 담긴 DNA는 오늘 나오게 되니까 아마도 앞으로의 순서를 좀 보게 되면 경찰이 DNA 확보, 그다음에 그 나무까지 떨어진 그 위층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수색 영장이라든가 쳐서 이제 DNA를 확보하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벽돌에서 용의자 DNA 나오면 주민들 대상으로 DNA 채취한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이 거부할 경우 강제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강제로 할 수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경찰에서는 최소한 18층 중에 중간 이상층에서 벽돌이 떨어졌다고 추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벽돌이 직선으로 떨어지는 CCTV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어느 정도 속도까지도 확인이 되거든요. 그럼 몇 개 층 정도로 특정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벽돌이 그냥 새 벽돌이 아니라 이끼가 껴있는 벽돌이잖아요. 그럼 주워온 벽돌이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고 있던 벽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아마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그다음에 신체 검증 영장을 받아서 DNA 채취도 하고 집안을 수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아파트는 아주 들썩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곧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 검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버티고 계시면 나중에 양형에도 굉장히 불리합니다. 지금 나와도 자수가 되거든요. 자수가 되면 최소한 형의 2분의 1이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불안해하시지 말고 최소한 이 아파트 주민이 범인이라면 이 집 안에 가족들은 전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집안에 사용된 벽돌이기 때문에. 그러면 가족들이라도 설득을 해서 빨리 경찰에 자수를 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캣맘 사건 이번에 계기로 온 동네에서 사실은 이런 고양이 혐오증에 대한 갈등들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 수면 아래로 지금 가려져 있다가 이번에 좀 폭발하게 된 건데 동네마다 좀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갈등이 있죠. 갈등이 있는 것이 단순히 고양이뿐만 아니라 집에 키우는 애완견 같은 경우 산책시킬 때 풀어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강아지가 전혀 이렇게 사람한테 위협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강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산책할 때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조금 상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벽돌을 던져서 사람한테 위해를 가하는 것은 뭐 항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동네의 어떤 여론들을 모을 수가 있는데 저거는 살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든 뭐 캣맘 문제가 지역에 갈등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과 별개로 위에 고층에서 벽돌을 사람을 향해서 던진다는 것은 그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 문제는 좀 일벌백계가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하단에 이제 이 기사와 관련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 댓글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찬반 논란이 사실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캣이 이제 길고양이의 문제인데 길고양이가 일종의 좀 생태계 왜곡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100만 마리 정도의 이제 길고양이가 나오고 있어서 이제 과거 뭐 호주라든가 유럽 사례를 보게 되면 이제 결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죽일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생식 기능을 제거하는 이제 그런 수술들을 체계적으로 길고양이들한테 향해지게 되는데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은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당 그 수술을 시키는데 드는 돈이 한 3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호주 같은 경우는 200만 마리를 2020년까지 도살하겠다고. 저기 이제 해도 안 되다가 그 수술을 계속 하는데 그 지자체 예산 안 그래도 없는데 30만 원씩 들여가지고 그 생식 기능을 제거하지 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호주는 저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은데. 길고양이와의 전쟁이죠. 우리도 여기서부터 문제가 좀 시작이 됐으니까 과연 저 길고양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뭐 담론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실제로 호주에서 2020년까지 200만 마리 살처분 하는 문제 가지고 네티즌들도 이야기가 많죠. 그러니까 그런 돈으로 차라리 좀 더 이주를 시켜라. 이주를 시키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실은 현재 이 문제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강동구는 주인 없는 길고양이로 그냥 밥집도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 가지 지자체마다 다른데 좀 일괄적인 입장 좀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이어가겠습니다. 70대 모범 택시 운전사가 고급차를 들이받는 사건. 어제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수억 원의 수리비 많이 걱정들 하셨는데 롯데 측에서 부담하겠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이유가 뭔지 롯데호텔 관계자의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사고를 그분이 또 개인적으로 또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호텔이 책임을 지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회의하다가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운전사, 이 모범 택시 기사 운전사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뭐 한 4억 원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정확한 이제 가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이제 엔진이 뭐 손상됐는지 안 됐는지도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어제 오후에 롯데호텔이 전격 결정을 했었고요. 아마도 롯데호텔 측은 이와는 별도로 그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네. 시청에서 을지로로 해서 이렇게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거기가 지금 시야가 많이 가려지거든요. 롯데호텔 진입. 저희가 어제 문제를 좀 지적했었죠. 문제를 좀 지적했었죠. 저기 이제 들어오는 저쪽 뒤편인데 저기에 대해서 좀 일종의 수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참에 롯데호텔 입장에서는. 뭐 그러니까 롯데호텔 입장에서도 그렇게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저희 시간에서도 그 문제를 지적을 했고 그런 여론들이 많다 보니까 좀 어떻게 약간은 떠밀려서 한 것 아니냐 이런 인식. 뭐 생각도 들고요. 뭐 떠밀려서 했더라도 70대의 모범택시 운전사에게 되게 부담스러운 것. 하여튼 뭐 이제 이런 사례들이 뭐 과거에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부진 그 신라호텔 사장도 이런 한번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그 현관문을 들이받은 것을 저녁 수리비를 보상해 줬는데 사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업 이미지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국면들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 롯데호텔도 그 신동주, 신동빈 두 회장들의 이 소위 형제의 난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들이 좀 안 좋아지는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결단한 것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신라호텔.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해 호텔 신라에서 벌어졌던 사건인데요. 당시에도 82살의 모범택시 운전사가 신라호텔의 회전문으로 이렇게 충돌을 해서 회전문을 훼손시킨 사건이 있었죠. 근데 저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굉장히 기업 이미지가 좋아진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회전문 가액이 거의 4억대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4억대인데 바로 저 소식 듣자마자 이부진 사장이 받지 말아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첫 번째 물었던 게 그 운전해줬던 기사분의 건강이 어떻게 됐었냐.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오니까 직접 찾아가 봐라 해서 경영진이 당시에 막 그 우족탕 뭐 이런 거 들고 집까지 케이크 들고 찾아갔는데 이제 거기서부터가 완전히 뭐 여론이 대반전이 일어나서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 정의당에서 당 대변인이 나와서 논평을 했는데 그 오히려 이제 삼성과는 좀 많이 척진 곳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칭찬을 하고 이부진 사장에 대해서 뭐 호의적인 얘기를 했던 뭐 그 정도로 한순간에 기업 이미지가 바뀌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번에 롯데호텔 역시도 뭐 잘한 결정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기업 이미지가 좀 좋아질까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 그 치료비 말고 이제 뭐 차량 관련된 거 전부 지급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네티즌들 반응을 봤는데 이제부터 롯데껌 사 먹어야겠다가 제일 많다고 댓글에. 그래서 확실히 이런 부분은 기업 이미지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수백억 원의 광고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지적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방미길에 오르는데요. 다른 국가를 돌지 않고 미국만 가는 양자 방문 형식. 박근혜 정부 취임 이후 두 번째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번 한미 정상회담. 메르스 때문에 연기가 됐었죠. 네 번째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뭐 10월 10일 날 북한 노동당 열병식에 유인산 이제 상무위원이 갔는데 재밌는 말씀드리면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이 중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이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동맹을 왜 기축 동맹이라 그러죠. 그런데 미국 조야의 인식이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 몸이 자꾸 서쪽으로 좀 기우는 거 아니냐. 미국은 동쪽에 있는데 그런 의구심이 있죠.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방문의 초점은 뭐냐면 그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데 있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게 펜타곤 방문이거든요. 미국 방부를 방문한다. 그다음에 심지어 무슨 얘기까지 있는가 하면 거기서 미군 병사들하고 We go together, 이렇게 함께 갑시다를 외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미국 방미는 미국 내에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는데 좀 집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펜타곤 방문,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서 두 번째 네. 방문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번째 방문인데 이번에 한민국 국방부 장관도 함께하지 않습니까? 좀 더 의미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뭐 실질적으로 한미 군사동맹에 대한 핵심적인 상징적인 거죠. 펜타곤을 공개하고 또 펜타곤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어떤 의미로 보면 국가적인 또 군사적인 문제의 요체들을 서로 공유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의 소위 한미 군사동맹은 아무 이상 없고 이 문제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군사동맹에 대해서 실제 특히 오늘 이번에 방문하는 펜타곤의 탱크룸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여기를 방문한다는 거는 모든 걸 다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 미국의 입장에선 군사 모든 기밀을 다 공유할 수 있다는 최상의 예우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군사적으로는 굉장한 예우고 이런 또 축의가 동시에 또 방문단은 수행단은 또 경제 수행단을 굉장히 크게 가져간다는 건 네. 예. 경제 문제와 군사 문제 양날에 좀 잡아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 펜타곤이 오각형 건물 아니고 다 아는 네. 저 그림이 지금 우리가 뭐 중국이 부상해서 G2로 하지만 사실상 전문가들은 G1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팍스 아메리카나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군사적 심장이죠, 저기가. 네. 그러니까 저 오각형 건물이 세계 패권국가 미국의 군사력을 모아놓은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 이상의 도대체 어느 정도의 전력이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어떤 얘기가 있는가 하면 저기서 어떤 룸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 시각 광화문을 딱 비추면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대로 다 보일 정도다 뭐 이런 얘기가까지 있는데 어쨌든 뭐 미 패권의 군사적 심장이다. 거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들어가고 탱크룸이라는 것은 저 안에서도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뭐 한미동맹이 건재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정치적 퍼포먼스다. 저는 이래 봅니다. 이번에 뭐 나사 센터도 방문하죠. 네. 박정희 대통령 이후로 50년을 방문하는데 이번 한미 방문길에 또 세 남자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배웅하는 한 남자, 같이 따라가는 두 남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한 남자와 두 남자는 사이가 썩 안 좋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수용한 두 남자는 김재원 특보, 윤상현 특보고 그다음에 이제 배웅하는 분은 이제 김무성 당대표가 뭐 당연히 배웅하는 것이죠. 배웅하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따라가는 두 분과 이제 배웅하는 한 남자의 사이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 아침에 우리 그 제작진이 저걸 뭐 만든 것 같은데 어쨌든 청와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상현, 김재원 특보가 가기 때문에 여기에 또 무슨 정치적 그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인데 청와대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전혀 없다고 얘기하기가 곤란한 게 이례적이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이례적이지 않다는 게 청와대 입장은 네.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순방을 갈 때마다 특보들이 여러 명 있는데 돌아가면서 따라갔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정무특보가 해외 순방에 따라가진 않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좀 편안하게 이례적이어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좀 더 보면 뭐 정무특보를 대통령이 같이 수행에 동행한다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좀 자신감 갖고 솔직하는 게 좀 더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청와대가 이번 국면 즉 이 김무성 대표의 그 안심번호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한 다음에 사실은 발을 뺐다. 그럴 때 이제 정가에서 다들 발을 빼고 이제 여의도끼리 알아서 싸우라는 거구나라고 한 이후에 또 유난히 정무특보 두 분을 모시고 가는 거라서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그건 뭐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이 일정은 그러니까 마중 나가는 일정이 뭐 소위 방어적인 일정이거든요. 안 가면 오히려 좀 혼나지 않을까 싶어서 나가는 일정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면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김무성 대표 청와대 관계가 안심번호로 격돌하고 그 뒤부터는 좀 이렇게 휴전 내지 좀 좋아지는 분위기가 있죠. 좋아지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분위기를 좀 반영한 게 아닌가 하는데 잠재적으로 이제 윤상현 의원, 김재원 의원은 좀 다릅니다만 워낙 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네. 대통령과 미국 관계 비행 시간이 꽤 길지 않습니까? 거의 뭐 한미 정상회담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정을 동행한다는 거 거기다가 일정 중에서는 대화를 많이 못 나누겠지만 왕복 30시간 이상인데 대통령을 30시간 독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쨌든 좁은 비행기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뭐 향후 전국에 대해서 양 특보가 대통령과 긴밀하게 얘기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겠죠.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인데 뭐 김무성 대표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수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서울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하면 김무성 대표 배웅할 텐데 대화, 악수할지도 관심사고요. 자,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순방 때마다 순방 징크스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이번에도 역사 교과서에 뇌관을 사실 건드려둔 상태인데 이번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아니 징크스가 우리 야구 감독들이 안 좋은 김성근 우리 하나 감독님께서 징크스가 많아가지고 어떨 때는 속옷을 안 갈아입는다 수염을 안 깎는다. 네, 그렇죠. 부정적 징크스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나가 야구가 좀 안 되는 경우지만 만약 대통령 징크스가 계속 생기면 국민이 불행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징크스는 하루빨리 좀 벗어나야 될 것 같고 희한하게 아무튼 저기 그림에도 나옵니다. 2015년 뭐 리프트 미대사 피습부터 윤창중 게이트가 또 미국에서 워싱턴 가장 컸죠. 처음 미국 국빈 방문을 했는데 그 성과가 다 흐려진 게 정말 뭐 외교부 청와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내놨는데 대변인 한 명이 사고 쳐가지고 온통 뉴스는 우리 채널에 있는 윤창중 얘기만 하는 뭐 이런 그런 사고가 다시는 없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박 대통령 이번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공식 견해를 내놓지 않고 순방에 나서는 건데요. 하지만 과거 발언을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교육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교과서에 역사적 사실관계가 잘못 기술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 교과서가 이념 논쟁의 장이 되는 일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 의식을 길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역사 교과서 문제. 정부는 역시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선택해서 지금 행정 예고를 내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일단 공식 입장이 없이 떠났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죠.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 바로 잡아야 된다는 얘기고 어제 이제 황우여 부총리가 이제 국정화를 했는데 지금은 이게 싸움이 여러 가지 전선에서 벌어지는 게 일단 프레임 싸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야권은 국정이냐 검정이냐, 그 다음에 뭐 친일, 독재 미화 역사책을 만들자는 것이냐, 그 다음에 이렇게 졸속이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 입장은 정상적 교과서다, 좌파에 오염된, 그 다음에 뭐 국정이냐 검정이냐보다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프레임 문제,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너무 자학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패배의 역사, 기회주의가 승리의 역사.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역사를 배우는데 우리 근현대사를 보면 전부 뭐 반칙이고 실패고, 그 다음에 오늘 재밌게 이제 중앙일보에 재밌는 게 악마의 편집이었다. 사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은 5.16 쿠데타 선글라스 낀 사진 딸랑 하나 나오고, 김대중 대통령 사진 잘 편집된 거 4장 나오고, 김일성 사진 3장 나온다. 이것도 굉장히 교묘한 편집 아니냐. 그 다음에 근현대사 첫 장면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악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 그러니까 편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인데, 문제는 교과서가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한 국민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긴 높은 것 같아요. 다만 어제 우리 김순덕 노동실장 칼럼에도 나왔듯이 이게 1년 만에 교육부가 주관해서 만들어졌을 때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을 불식시키면서 국민들이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 체제를 보면 검인정 체제 하에서 이거를 감수하고 감독하는 것은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국사편찬위원회는 교육부에 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잘 못하는, 그러니까 검인정에서 검수도 잘 못하는 교육부가 새로운 국정교과서를 만드는데 그 실력을 믿어도 되며 1년 안에 이게 과연 공감대가 되는 교과서가 만들어질 것인가.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교과서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부실 논란이 본질적으로 있는 것이죠. 네, 새정치민주연합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에 국정화 반대 100만 서명 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표는 반대 시위에 나서서 1년 2개월 만에 거리 시위를 하는데요. 굉장히 앞으로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야권의 반발 상당히 거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야권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 쪽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예 프레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교과서에 문제가 있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정부와 여당 쪽이고, 이 문제 얘기는 빠지고 검정과 국정으로 와서 국정은 전 세계 몇 개 없고 독재적 발상이고 하는 게 지금 야권인데, 야권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게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고, 이 지금 교과서 자체를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하면 소위 진보 진영 쪽에서 또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정 국정만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못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도 교과서 내용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최소한 이제 거리로 나가시는 일을 좀 그만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문제 세 군데의 입장이 다 다른 건 사실입니다. 청와대는 이 불을 지펴놓고 사실 여론 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면서 그동안의 여론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 좀 지켜보는 게 청와대 입장인 것 같고요.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 프레임이 소위 지지층을
응집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데 가장 좋은, 네. 즉 선거를 6개월 총선용. 앞두고, 예, 그렇습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가장 효과적인 겁니다. 실제로도 지난번 처음 이게 거론됐을 때도 2013년 6월, 9월에 아까 대통령의 싱크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만 그 뒤로 6개월 후엔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세월호가 터지면서 이 문제가 덮여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 같은 시기에 같은 문제 제기가 되고 있다는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사실은 여당이 응집하는 데 비해서 별 계산서가 별로 좋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싸우지 않을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좀 팽팽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연예계 뒷이야기, 연예계 핫 이슈로 만나봅니다.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 류대산 연예 전문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죠. 첫 번째부터 들어가 볼까요?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수현 씨 얼굴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슈퍼리츠가 선택한 김수현이라는 키워드인데 바로 이 중국의 영화사입니다. 알리바바 픽처스가 이 한류스타 김수현 씨가 출연하는 영화 리얼에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그런 소식인데 이 알리바바 픽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정말 최대 거대 기업이죠. 이 알리바바가 설립한 영화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투자를 했던 영화가 바로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이라는 영화였는데 탐 크루즈가 나왔던 그렇죠. 이거를 이제 투자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게 되고 또 중국에서도 엄청난 이제 수익을 얻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두 번째 투자를 하는 영화가 바로 이 한류스타 김수현 씨가 출연하는 영화 리얼이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뜻깊고 의미 있는 네,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마윈이 첫 투자한 게 바로 미션 임파서블. 그렇죠. 두 번째가 김수현 주연 영화. 리얼이고요. 네. 마윈이라는 분이 아주 뭐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원래는 영어 선생님이었죠. 영어 선생님이었고 학벌도 좋지 않은데 영어를 가리키다가 이제 일종의 온라인 쇼핑몰에 이제 눈을 뜨게 되면서 더 큰 것을 하자. 그래서 쇼핑몰을 아예 모으자.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라는 일종의 플랫폼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하루 매출이 원화로 따지면 10조 원 정도 됩니다. 하고 한때는 아시아 부 1위도 됐었는데 뭐 주가니까 오락가락하게 되고요. 네. 근데 저 마윈이 하는 알리바바 산하기업인 알리바바 픽처스가 바로 우리의 김수현 씨를 선택했기 때문에 글쎄 이 영화도 아마 세계적으로 배급하고 아마 또 한 번 떠들썩할 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국뿐만 아니고 알리바바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세계 시장을 노리고 세계 배급입니다. 지금 세계 배급입니다. 네, 하게 될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이혼 소식이 전해진 송중국, 박입선 부부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가 송중국과 이혼, 박입선의 절박한 호소라는 내용인데 사실 이제 이 두 사람이 이혼했을 당시에도 이제 박입선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아픔이나 슬픔보다는 아이들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12일 오후에도 본인의 SNS에 지금 이제 사진과 함께 나오는데 두 아이의 어떤 뒷모습과 함께 본인의 심경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내용을 잠깐 추려보면 요즘 너무 힘들다. 어떤 추측성 글과 욕으로 가득 찬 댓글들 때문에 정작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두 아이, 지아, 지욱이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제발 우리 두 아이를 한 번만 좀 생각해 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송종국 씨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두 아이에게는 정말 최고의 아빠다, 멋진 아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두 아이가 또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을지 하루하루 가슴 졸이면서 너무 본인의 마음도 찢어진다. 한 번만 좀 우리 아이들 생각 좀 해달라라는 글을 올리면서 좀 가슴 아픈 그런 것들 자아냈는데 사실 두 사람이 원만하게 합의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계속해서 어떤 추측성 글과 욕설들이 올라오면서 루머들이 돌면서 아마 이 가족이 좀 요즘 많이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아무래도 아이들이 가장 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이번에 그 SNS 루머가 일파만파 사실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학교 다니는 아이들 좀 걱정이 지금 돼요. SNS에 많이 퍼져 있죠. 많이 퍼져 있고 저도 글을 받아봤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애의 문제고요. 일단은 두 부부가 정말 원만하게 합의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SNS 글 같은 것은 그 꼬마애들 두 명 귀엽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루머성 글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건 좀 포털에서 좀 제재하는, 규제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보여요. 너무 무분별하게 퍼지다 보니까. 근데 이게 치고 빠지기 식이어서 짓거나 이 IP를 차단해도 또 다른 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요즘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남자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장기야 아이유도 몰라볼 헤비급 과거인데요. 아까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국민 여동생의 남자라는 이제 수식어까지 얻은 우리 장기하 씨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에
헤비급 몸무게를 가졌었다라는 과거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모습을 처음 봅니다. 약 100kg 정도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예전에 굉장히 요즘에는 굉장히 핸섬하고 샤프한 이미지인데 예전에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웃으면 안 되는데 후덕한 거의 100kg에 그 멤버들도 얘기하지만 장기하 씨가 입었던 어떤 코트에 두 사람이 들어갈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장기하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군대라고 해요. 입대 이후에 어떤 기초 군사훈련을 받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장기하 씨가 저렇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과연 지금 국민 여동생과 이 러브라인을 형성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정말 다이어트 잘하셨고 군대 잘 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장기하 씨 말고도 뭐 인생 역전을 성공한 스타들을 저희가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다이어트로 인생 역전. 네. 두 번째 스타 한번. 이 이름도 정말 그렇죠. 유명하죠. 자, 바로 서인국 씨입니다. 서인국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스타 K라는 어떤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유명해졌는데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하기 전에 JYP라는 이제 그 기획사의 오디션을 봤는데 거기 담당자가 이제 너는 오디션보다는 살부터 빼고 와라라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독하게 다이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다이어트를 해야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뭐 먹고 토하고 이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목까지 상해서 노래도 잘 부르지 못했다 뭐 이런 일화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거나 그 이후에 하루에 뭐 거의 1200kcal만 먹으면서 독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제 성공을 했던 그런 케이스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좀 뜯어주실까요? 네. 바로 노요미 씨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옛날에 그 NRG라는 그룹을 활동할 때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했었죠. 뭐 미소년으로. 꽃미남, 미소년. 그리고 그 당시 아이돌 중에서도 뭐 탑5에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방송 활동도 뜸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면서 많은 팬들에게 좀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요즘 이렇게 최근에 바뀌었죠, 다시. 30kg 이상의 어떤 다이어트를 감량을 하면서 지금 다시 예전의 NRG 모습으로 돌아간다라는 팬들의 어떤 그런 얘기와 함께 지금 다이어트에 가장 성공한 또 스타로 꼽히면서 주변에 뭐 전현무스라든지 김태우 씨가 자극을 받아서 함께 지금 다이어트에 몰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김태우 씨, 전현무 씨도 기대가 되네요. 예. 이어서 이제 탑. 네, 지금 그런 시절이 있었군요. 여기 지금 증명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야, 지금 탑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본인이 YG의 연습생으로 있을 때만 해도 거의 90kg 가까이 육박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표인 양현석 씨가 데뷔를 하려면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절대 데뷔를 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에 정말 독하게 이제 노래와 춤과 또 헬스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지금의 이 모습을 나오죠. 인물입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때 다이어트를 성공을 못했다면 지금의 빅뱅의 탑의 모습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지금 뭐 같은 사람이에요. 네,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또 인생 승리를 선보였던 탑 씨라고 얘기할 수 있고 끝으로 저희가 볼까요? 네, 정경호 씨. 네, 정경호 씨가 좀 미안해요. 최근에도 제가 정경호 씨 개인적으로 또 만나 뵀었는데 이 모습과는 정말 정경호 씨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이어트에 성공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선수였습니까? 예, 이분 같은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중학교 시절에 동네 형들한테 괴롭힘을 좀 당했어요. 그래서 선택했던 게 씨름이었고 씨름을 하려면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몸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고칼로리의 음식을 먹으면서 살이 엄청나게 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살을 빼는 것 연예인들에게는 또 필수적인 또 해야 될 일 아니고요. 거고요. 제 주변에서도 그러니까 마른 친구들이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막 그 멋진 남자로 되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저렇게 좀 뚱뚱했던 친구들이 어느 날 사라졌다가 돌아왔는데 저런 식으로 멋진 남자로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비만 때문에 걱정하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독하게 맘먹고 10kg, 20kg 빼서 제2의 탑 또 제2의 정경호로 거듭나면은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희망을 주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연예계 이슈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이 TPP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어제 동아일보 주최로 열린 장관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TPP는 국익 극대화 측면에서 가입해야 한다면서도 추후 협상력을 위해서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한중 FTA 비준이 연내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